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 제국의 쇠망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최근에 부정하게 동영상을 봐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한 코딩을 통해 가지고서 수업 완료로 뜨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개의 동영상을 끼워놓고서 수업을 듣는다든가와 같은 여러 가지 부정된 그런 방식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교육청정에서 나온 것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께 바로 이알림이로 나온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사실상 체크가 가능합니다. 최근서부터는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해서 절대 빼먹지 말고 이 수업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또한 역사 수업을 지금 그 시간의 흐름대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 몇몇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매번마다 체크하긴 하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나중에 가가지고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쇠망의 길을 걸어가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사항이 있는데, 오현재 시대 때의 마지막 황제로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사람이 정확하게 이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황제입니다. 근데 그 황제 이름 선생님이 약간 좀 발음이 이상하게 좀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었네요. 이 점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예전에 영화긴 했는데, 영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 한 적 있었죠? 거기 이 영화에서 초창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생각되어지는 황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황제가 됐던 사람들은 문제가 좀 생기게 됐어요. 뭐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근데 이전하고 좀 다른 것이, 이전에는 로마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황제의 자리에 세워놨었는데, 그런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아들이었었던 코모두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죠. 근데 문제는 이 코모두스가 국가를 제대로 통치했느냐? 사실상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검투사 경기에 빠진 나머지 검투사 경기에 직접 나가기도 했었던 상황이었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코모두스 황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그러자 이때 당시에 거대 제국 로마의 주인이 사실상 얻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거대 제국 로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유력했었던 장군들이 서로 황제가 되기 위해 로마로 진군을 하는 사태가 자꾸만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동쪽에서부터 조금씩 이민족들이 자꾸만 이 로마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이민족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이제 게르만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민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먼저 보겠습니다. 별표 두 개 반. 로마 제국 쇠퇴의 배경은 동그라미 1번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바로 내란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민족의 진입은 게르만족과 같은 민족이 있었고, 내란은 바로 이 지방에 있었던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동그라미 3번 정복 중단으로 인한 노예 공급의 중단.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이렇게 넓게 영역을 차지를 했잖아요. 넓게 영역을 차지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주변으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게 된 겁니다. 주변 지역으로 영역을 더 확장하고 싶었지만은 확장할 수 있는 힘이 한도가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는 확장을 해봤자 별 볼 일이 없는 곳도 되게 많았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남쪽에 북부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 밑에가 바로 그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사하라 사막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가져왔자 뭐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자꾸만 일어나게 되자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바로 정복 중단으로 인해서 노예 공급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 노예 공급 중단되면 부자들만 이제 약간 좀 힘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당시에 로마는 사회의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 이제 정복지에서 얻은 산물로 덮은 것에 불과했었던 나라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전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바로 이 사회의 로마 병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병사들의 상당수가 전부 다가 이제 그 몰락을 하게 됐다고. 그들의 집이었던 그들의 원래 출신이 바로 자영농인데 이 자영농 출신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집에 돌아오니까는 자기의 소유의 논과 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피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다시 정신 차리고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곡식을 생산을 하면 이걸 비싼 값에 팔면 좋은데, 그런데 각 지역, 로마의 여러 개의 지역에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의 부자들이 바로 이른바 대농장 라티푼디움을 구성하면서 바로 싼 값으로 공급된 노예를 부려가지고서 곡식을 너무나도 많이 생산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생산하게 되니까 바로 이것이 엄청나게 이제 도시로 쏟아지게 되면서 로마의 곡식의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됐던 것이죠. 로마의 곡식의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도시의 하층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농부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수확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그 땅을 잃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땅들을 로마의 또 다른 대부호들에게 자기 땅을 뺏기게 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실상 제대로 된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큰 로마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또 몰려들었는데 로마에 몰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적으로 직업도 없고 그리고 구걸해서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에 엄청나게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로마의 대표적인 그 불안 세력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황제들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상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이 이집트 지역은 황제의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는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곡식 같은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서 이 시민들에게 그냥 나눠준다. 하지만 시민들의 그냥 일일이 다 가가지고서 지금처럼 가가지고서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민들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원형 경기장이죠.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면은 프린트 12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이걸 콜로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콜로세움과 같은 이 원형 경기장에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황제가 그냥 주면은 이제 국민들이 고마운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황제가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콜로세움으로 모이세요. 그러면은 콜로세움에서 여러분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또 하나 바로 이제 재미있는 경기도 보여줄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여줬던 경기가 뭐 전차 경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검투사 경기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기를 보여주면서 로마의 황제가 시민들에게 빵을 나눠줬던 겁니다. 이른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빵과 서커스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인데, 하지만 이것은 그냥 시민들을 살게만 할 뿐 그들이 생산적인 업무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사회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지게 됐던
사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로마가 그만큼 부유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예의 공급이 중단됩니다. 더 이상의 전복 전쟁을 펼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예 공급이 중단이 되게 되자 갑자기 싼 값으로 노예를 부리고서 살았었던 바로 라티푼디움들이 전부 다 망하게 돼요. 노예를 함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라티푼디움이 무너지게 되면서 로마의 경제에 혼란이 오게 됐던 것이죠. 나쁜 일은 계속해서 겹쳐서 온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4번 거기에다 갑자기 각종 기근과 전염병 같은 것들로 전염병이 막 유행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바로 로마는 사회적 불안이 굉장히 심화가 되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이용해 가지고서 지방에 있었던 군대를 소유했었던 야심가들이었던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소유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로마의 정부를 장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군대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었느냐?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기 집이 무너진 상태에서 군대를 갈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집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니면 소년 가장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바로 군대 증집이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이 군대 가기를 이제 기피를 하게 되자 만성적으로 군대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인구 부족의 문제에 로마의 군대가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바로 로마 제국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무슨 조치를 취했냐면 새롭게 정복한 땅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사실은 로마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었던 사람들은 시민법에 의해서 바로 이 로마뿐만이 아니고 이탈리아 출신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제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나머지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마의 시민으로 통치하진 않았었거든요. 취급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로마가 지배하는 땅의 백성들은 바로 로마의 시민 대신에 바로 군대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한 20년인가 한 30년 정도 군대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 되고 싶어 했었던 굉장히 많은 로마의 시민이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니까 바로 로마의 시민이 되고 싶어 했었던 속주 지역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은 당시에 바로 로마의 군대에 스스로 들어가기를 자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 이때 당시 용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민족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군대가 모자라게 되자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단의 총 책임자들은 바로 그 지역 출신에 해당되는 좀 힘 좀 꽤나 세는 그런 이민족들을 돈 주고서 고용합니다. 이른바 용병 집단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군인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군대는 가는 것은 의무병이기 때문에 의무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기 때문에 바로 군대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용병은 어떻습니까? 용병은 돈 받고서 군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돈 받고서 군대 가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걸 돈도 벌면서 그러면서 국가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더욱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나라가 없어요. 자기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었던 많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민족들은 바로 로마의 군대에 스스로 자원하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로마가 잘 된다고 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용병을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용병을 참여를 하게 되자
용병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느냐?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하겠죠.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은 사실상 황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그들을 고용했었던 로마의 군단의 총대장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용병들의 절대적인 충성을 받게 되었었던 로마의 군인들, 이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용병 출신의 사람들이라든가 시민권을 얻기 위한 이민족 출신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군대를 익혀서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황제가 몇십 명이 이때 당시에 갈려질 정도로 그 정도로 대혼란의 시기가 오게 돼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이번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합니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민족의 침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게르만족이 막 침공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 동쪽 지역에 바로 훈족이라고 하는 그런 아시아 계통의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훈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은 사실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한나라 때에 한무제가 그렇게 공격해 마지 않았었던 민족 누굴까요? 바로 흉노족이죠. 흉노족들이 한나라를 피해가지고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이 중간 계통 쪽에 있었던 게르만 계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을 공격했고 이들의 공격에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꼈었던 게르만족들은 로마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막느라고 로마 제국이 약간 좀 골머리를 앓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민족의 침입, 게르만족 등, 그 다음에 평민층의 몰락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황제가 드디어 등장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이 제국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황제죠. 이분은 당시에 별표 2개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로마는 바로 로마의 신들을 이 당시에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부터 수입했던 신들, 예를 들면은 제우스를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테나 같은 그런 여신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바로 니케, 이 니케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상표인 나이키 같은 그런 상표가 등장하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도 짝퉁 그리스 종교 비슷한 종교를 믿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크리스트교가 전파하게 되면서 바로 크리스트교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크리스트교가 황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때문에 탄압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그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크리스트교가 너무나도 많이 전파가 되게 되자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 로마 제국에 바로 그 로마 제국에서 엄청나게 퍼져 있는 이 크리스트교를 국가가 그냥 인정해주면은 크리스트교인들 적극적인 바로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동그라미 1번 크리스트교를 공인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이때 당시에 로마가 완전히 혼란의 도망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도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바로 이때 당시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스스로 만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도시라는 의미의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이때 당시에 만든 다음에 여기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스탄불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국이 나름대로 안정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다가 이때 당시에 국가가 또 분열이 되게 되자 그러자 치열한 후기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또 한 번 최종적으로 승리했었던 황제가 있었으니 동그라미 4번에 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별표 하나. 이 사람의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예 크리스트교로 국교화를 시킵니다.
그리스도를 국교화 시켜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를 바로 국교화, 나라의 종교로 딱 삼게 되고, 동그라미 2번.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양분화되기 시작했었던 동서로마를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확실하게 이것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제국의 동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바로 별표 2개, 바로 멸망에서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빈칸을 적겠습니다. 게르만족.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 과정 중에서 서로마는 금방 망합니다. 하지만 동로마는 이후에도 또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으로 계승이 되면서 1000년간 더 유지가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게르만족들은 엄청나게 밀고 들어왔었고, 이 후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 로마 제국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로마 제국도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는 한 사이에 이 로마 제국 안으로 이미 들어왔었던 이 게르만족들은 자기들 이 로마 제국이 관리해줄 줄 알았는데 관리를 안 하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 세워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제국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 여러 개의 게르만족의 왕국들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로마 제국은 사실상 멸망을 하게 되었고, 확실하게 그 종집을 찍었던 것은 서로마 제국의 용병대장이었던 게르만족 출신의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마 황제를 내쫓게 되면서 사실상 서로마는 멸망을 하게 되고, 동로마는 향후 약 1000년간 더 유지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로마 제국이 유지가 되었던 그 기간이 정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 동그라미 6번. 자, 로마의 실용적인 문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별표 1개. 동그라미 1번. 사실 그리스는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달했는데, 로마는 그런 것은 생각보다 잘 발달하지 않았어요. 학문과 예술은 거의 수준 높다고 얘기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다 보면은 그리스 것을 다 모방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학문과 예술은 그리스 문화 모방을. 자, 2번.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는 잘 따라하지 못했었던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돼서 토목과 건축과 법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활발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이 있는데, 이 건축에선 로마의 바로 도로인 그 이름도 유명한 아피아가도라고 하는 그런 도로가 되게 유명하죠. 이 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길로 쓰여져 있어요. 일종의 포장도로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길로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바로 이러한 그 길의 이름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피아가도라고 얘기하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지금 현재도 로마에 있는 개선문과 같은 그런 문이 있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걸 본받아 가지고서 프랑스 파리에다가도 개선문이라고 하는 문을 만들기도 하죠. 전쟁터에서 승리한 그런 장군들이 이제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문 아래를 지나가는 모습을 쇼를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원형 경기장 콜루세움. 여기에는 바로 몇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도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바로 건축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여러분들 선생님은 안 가봤는데, 유럽에서 보면은 되게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함부로 물을 사 먹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을 사 먹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물 속에 석회질이 많이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로마시 안에서 물을 그렇게 쉽게 잘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지역에 잘 먹을 수 있는 물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로마가 바로 이러한 물들을 어떻게 좀 많이 공급을 잘 할 수 있을까? 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수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들에게도 전부 다 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러다가 개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먼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가지고서 로마 쪽으로 이제 물을 공급하는 이른바 수도교, 즉 물이 지나가는 그런 다리 같은 것을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4번 수도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로마의 공중 목욕탕은 사실상 엄청나게 유명하죠. 이 공중 목욕탕은 그리스도 되게 유명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로마는 그걸 뺨칠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왜 찜질방 있죠? 찜질방 이런 수준은 그냥 동네 그냥 목욕탕인 거죠.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은 여기 이 공중 목욕탕은 말이 공중 목욕탕이지 여기는 바로 정치와 토론의 장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안에 시장까지도 있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건축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치 있죠. 아치라고 해서 여기 원형 경기장에서 보면은 윗부분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이제 아치를 그리면서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 있기도 하죠. 바로 이런 아치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둥그스름한 지붕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드는 것이 바로 로마의 기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 아치와 돔 기법을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법률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바로 동그라미 1번 처음에는 관습법이었었어요. 로마도 그쵸?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그랬었는데 두 번째 12표법이 등장을 됩니다. 바로 최초의 성문법이었었죠. 밑줄 치고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최초의 성문법.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로 12표법.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바로 동그라미 3번 시민법을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호르텐시우스법 이후에 사실상의 로마 시민들을 위한 바로 법이 완성되었다 볼 수 있겠죠.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바로 이런 시민법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뭐냐? 이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됐을 때의 그 시민으로서 인정되었던 사람들 여기 이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바로 로마시에서 살았던 사람들하고 로마시와 동맹을 맺었던 여러 개의 동맹 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가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시민의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로마가 이 넓은 영역을 다 장악하는 상황에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부릴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일반적인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바로 시민법과는 다른 만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만민법. 로마 통치하에 모든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만민법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규칙을 지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바로 규칙을 지키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향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인간에게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규제를 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인간은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리 같은 것을 명시를 하기도 했었던 기본적인 법의 성향
이건 실제 법은 아니고 바로 기본적인 법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었던 당시 유행했었던 헬레니즘 시기 때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이 유행했었던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로마의 자연법 사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연법 사상. 이 법률을 왜 이렇게 자꾸 자세하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법이 나중에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도시법과 교회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도시법과 교회법은 나중에 바로 프랑스 혁명 이후의 나폴레옹 법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전에 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참 이 법들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즉 로마법 대전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중세 유럽의 바로 교회법과 법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나중에 나폴레옹 법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법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먼 시기에 만들어졌었던 로마법 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교의 창시와 발달 발표 2개. 창시에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수.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 지역에서 태어났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역의 전통적인 종교 중에 하나인 유대교, 이 유대교가 등장했는데, 이 유대교가 나타냈었던 그 안에서의 형식적인 신앙들, 형식만 중요시했지 내용이 중요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느님 혹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었던 선민사상, 뽑혀진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비판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똑같이 사랑한다 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서 바로 동그라미 2번 사랑과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때 당시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모든 사람들은 황제든 노예든 하층민이든 상층민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신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상이 사회에 퍼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의 지배계층이 이런 사상을 좋아할까요? 노예하고 나하고 같다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천대받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예라든가 혹은 사회적인 빈칸이 적혔습니다. 하층민 중심으로 바로 이 종교가 전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자체도 바로 그 로마의 박해 때문에 죽게 됐었죠.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로마의 박해라기보다는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게 신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예수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이제 부활했다는 그런 설이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 그리스도교를 믿기 시작을 했고, 예수의 12 제자들이 그를 사방팔방으로 전파하는 과정 중에서 이 그리스도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사실 종교에 반대했어요. 어느 지역에 무슨 종교를 믿든 그런 것이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로마가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니네 종교를 인정을 해줄 테니까 우리 종교도 인정해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딱 본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그분을 제외한 하나님 혹은 하느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들은 가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로마의 신들도 이때 당시에 배척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것은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엄청난 박해를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에게 가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엄청난 박해라 볼 수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역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교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박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그리스도교는 엄청나게 오히려 더 성장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었던 네로와 같은 황제가 있기도 했었지만, 자 보세요. 박해, 로마의 신과 황제 숭배 거부로 여러 차례 박해, 황제 숭배 거부를 했던 이유는 로마는 황제가 죽으면 나중에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었던 그리스도교도 역시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거지만, 자 별표 2개. 공인에서는 동그라미 1번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의 공인이 됩니다. 이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두 번째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국교화가 됩니다. 국가의 종교가 되죠. 동그라미 2번. 이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후 이것은, 이 그리스도교는 서양의 문명을 바로 상징하는 대표적인 종교로서, 이것은 자 영향에서 밑줄 쳐주겠습니다. 밑줄.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헬레니즘, 그 다음에 로마 문화와 융합하여 서양 고전 문화를 완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카타콤이라고 보이죠? 이 카타콤은 바로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박해를 했을 때 로마 밑에 로마인들이 죽으면 그 밑에다가 지하 공동묘지를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바로 예배 혹은 미사를 봤었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활동을 보여줬던 초기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면서 드디어 8강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짧게 수당의 중국 통일과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14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프린트는 새롭게 나와준 프린트 1페이지를 보도록 하세요. 자, 1번 중국의 긴 분열의 시대가 전개가 되다. 1번에서 보면 화북의 유목민족이 강남의 한족이 나라를 세우다 해서 3번 남북조 시대의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창기에 한나라가 있었지만 한나라는 이른바 황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그만 무너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황건적의 난, 동그라미 1번에 분열, 오른쪽에 황건적의 난. 황건적의 난 이후 후한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라가 셋으로 분열됩니다. 조조의 위나라, 그 다음에 송건의 오나라, 그 다음에 유비의 바로 총나라로. 하지만 삼국지를 본 학생들은 아마도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 위나라는 나중에 총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오나라는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위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조조의 후손을 내쫓아버리고 지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서 또한 한자가 좀 다르긴 한데 진 혹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서진이라는 나라, 서진이라고 하는데, 서진이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나머지 남쪽에 있던 송군의 후예를 물리치고서 오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중국을 잠깐 통일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서진은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자만심이 좀 많았습니다. 때문에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통일한 지 한 3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황제가 됐던 사람이 혜제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너무 바보 같은 황제다 보니까 이 사람을 밀어내고 지가 황제가 되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른바 이것이 이제 팔왕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란 중에서 이때 당시에 바로 그들 중에 그 파랑들의 군대들 중에 바로 이민족,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자신의 군대로 삼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 용병으로 이 팔왕의 군대에 같이 참여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들끼리 힘을 합해가지고서 우리를 고용한 놈을 밀어버리면 이 세상은 우리께 되는 거 아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세력 중에 하나였었던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서진의 수도를 함락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서진이 멸망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서진이 멸망을 하게 되자 그러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저 서진을 멸망시킨 저 세력이 알고 봤더니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권력을 잡을 바에는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각 지역의 이민족 출신의 왕조들이 몇백 년 동안 무려 즉 정확히 얘기하면 5개의 이민족, 오호라고 얘기를 하죠. 5개의 이민족, 바로 흉노, 선비, 저, 갈, 강족 이들을 다 포함해서 5개의 이민족들이 무려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망했다, 세웠다 망했다, 세웠다 망했다 하게 하는 단 중국의 화북지역, 이쪽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나라를 세웠다 멸망했었다 하는 그런 이른바 5호 16국 시대라는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자, 여기는 이제 양호강이고 이쪽은 바로 황호강입니다. 이쪽은 바로 양쯔강이죠. 양쯔강 지역의 일부를 제외한 북쪽 지역에는 5호 16국이 권력을 차지합니다. 고구려도 일부 이제 고구려가 아직까지 성장하게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서진은 멸망했었지만,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서진의 후예 중에 한 명이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서 옛날 오나라의 수도였던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웠으니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동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수도가 서쪽보다는 동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전의 곳보다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동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북방 유목민족이 화북 지역의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으니 빈칸에 들어갈 말은 5호 16국. 그 다음에 진은 강남으로 도망을 가서 그래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웁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동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동진도 역사가 그다지 오래가진 못해요. 얼마 후에 또 망했다 하면서 여러 개의 나라가 막 성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른바 북방 지역은 5호 16국. 자, 남쪽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동진이 등장하게 되고, 북쪽 지역은 이 당시에 바로 최종적으로는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그걸 통치하는데, 근데 동진의 경우에는 이후 송, 제,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진과 같은 나라로 이들이 국가가 이제 흥망성쇠를 겪게 됩니다. 북위의 경우에는 북위가 통일했지만 나중에 효문제의 한화 정책에 반발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것이 동위, 그 다음에 서위, 그리고 동위는 북주, 그 다음에 북제로 이것이 갈라지게 되면서 여러 개의 왕조가 등장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북주의 외척이었었던 양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주 왕실을 무너뜨리고 나서 수란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전에서 북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북주 또 왕조도 같이 멸망시키고 수란나라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진나라를 멸망시키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중국 전역을 통일하는 여기서부터 이 대혼란의 시기 정말 복잡하죠.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5, 16국 시대가 포함해서 이 시대의 전부 다를 바로 가장 강했던 나라인 위나라와 그 다음에 진나라와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 이거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간단하게 북쪽 지역에 있던 여러 개의 왕조들 다 통틀어서 우리는 북조라고 얘기하고,
남쪽 지역의 여러 개의 왕조들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남조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바로 위, 진, 남부, 조, 시, 대라고 해서 중국의 최악의 바로 대분열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동남아 이번엔 남북조 시대에서는 선비족의 빈칸이 적혔습니다. 북위가 박스, 북위에다 박스, 선비족의 밑줄, 네, 북이 박스, 북쪽을 통일하고, 네, 북조에다가도 박스 쳐주세요. 동지의 뒤를 이은 한족 밑줄입니다. 한족 국가가 남쪽 장화 밑줄 쫙 치고 남조 박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